여보, 우리 돈이 다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10억 원. 남편이 40년간 회사 다니며 모은 퇴직금 3억 원.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저축 2억 원. 그리고 분당 아파트에 담보로 받은 5억 원. 총 10억 원이 단 15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집에 굴러다니던 중고 안마의자 하나를 팔려고 했을 뿐입니다. 고작 200만 원짜리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클릭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공인중개사라며 정장 사진까지 올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공손했고 보내온 링크에는 당근마켓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보였죠. 안전결제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는 순간 제 휴대폰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금 알림이 끊임없이 떴어요. 3억 원, 5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억 원.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병원비도 앞으로 살아갈 모든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걸 안마의자 하나 팔려다가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30년 살던 분당 아파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쪽방촌으로 이사했죠. 65살의 대형마트 시식코너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밤 쪽방 화장실에서 면도날을 손에 쥔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죽는 게 낫겠어.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에요. 경기도 분당 푸른마을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남편은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40년간 한 회사를 다녔죠. 대기업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명예퇴직까지 했어요.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요. 우리 부부는 평생 저축도 해왔습니다. 적금, 예금, 정기예금 2억 원 정도 모았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분당 푸른마을 아파트 84제곱미터. 시세로 20억 원쯤 됐죠. 15년 전에 8억 원에 샀는데 많이 올랐어요. 담보대출이 3억 원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순자산으로 따지면 22억 원쯤 됐습니다. 노후가 든든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딸은 부산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죠. 집은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남편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더군요. 저도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할 게 없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나누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저녁 메뉴 뭐 먹을지, 날씨가 어떤지,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당근마켓으로 집안 정리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주부가 안 쓰는 물건들을 팔면서 돈도 벌고 집도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였죠. 그 모습이 왠지 부러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하루하루 흘려보내기엔 너무 답답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사준 건데, 사실 전화 받는 것 말고는 잘 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앱스토어를 열고 당근마켓을 검색했죠.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주황색 당근 그림이 나타났어요. 회원 가입을 하고 동네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군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안 쓰는 물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옷장 속, 몇 년째 안 입은 옷들, 장롱 위에 쌓인 그릇들, 베란다에 방치된 운동기구들. 하나씩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린 건 안 쓰는 가습기였어요. 5만 원에 올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군가 사고 싶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속을 잡고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가습기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현금을 건네주더군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제가 가진 물건이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것. 그게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 당근마켓을 들여다봤습니다. 안 쓰는 그릇도 팔고, 책도 팔고, 옷도 팔았어요. 거래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났죠. 인사를 나누고 짧게라도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파는 접시가 어머니가 쓰시던 것과 똑같다며 반가워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올린 책이 학창 시절 읽었던 추억의 책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뭐 좋은 일 있어? 그렇게 물어봤죠. 저는 당근마켓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거래 횟수가 20번을 넘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50만 원 정도 됐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방 구석에 먼지 쌓인 안마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3년 전쯤 백화점에서 250만 원 주고 산 건데 한두 번 쓰고는 방치했던 거였죠. 무거워서 쓰기 불편했거든요. 이것도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마의자를 꺼내 닫고 사진을 찍었어요.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고급 안마의자 판매합니다. 가격은 200만 원으로 적었죠. 올린 지 채 10분도 안 됐을 겁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름은 김민수. 직업에는 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마의자 바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포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도 기분 좋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답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강남에서 부동산 계약이 있어서요. 분당 지나가는 길에 들르겠습니다. 오후 3시쯤 괜찮으실까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당근마켓 안전결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링크 보내드릴게요. 당근마켓 안전결제. 그런 게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근마켓 초보였어요. 모르는 게 당연했죠. 곧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링크 주소를 보니 캐럿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당근을 영어로 쓴 것 같았습니다. 당근마켓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당근마켓과 비슷한 디자인의 페이지가 떴어요.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번호를 받았죠. 6자리 숫자가 문자로 왔습니다. 그걸 입력했어요. 그러자 결제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안내도 나왔죠. 아, 이제 됐구나. 저는 안심했습니다. 기사님이 올 때까지 안마의자를 현관에 준비해 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데도 입금 알림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해서 울렸죠.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앱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KB국민은행 출금 3천만 원. 잔액 2억 7천만 원. 신한은행 출금 5천만 원. 잔액 1억 5천만 원. 우리은행 출금 1억 원. 잔액 0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안마의자를 판 건데. 왜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출금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김민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방금 금융감독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는데요. 네? 무슨? 어머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남은 돈도 다 빠져나간대요. 금융감독원에서 바로 전화 갈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표시에 금융감독원이라고 떴습니다. 실제 금감원 대표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명자님 맞으십니까? 위험 있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금융감독원 보안팀장 이준호입니다. 현재 고객님 계좌에서 불법 거래가 감지되어 긴급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객님 계좌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쏟아졌어요. 지금 협조하셔야 합니다. 남은 자산을 안전계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검찰에서 바로 연락할 겁니다. 검찰요?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검찰?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명자 씨,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박재영 검사입니다. 검사님, 현재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중인데요. 귀하의 계좌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귀하의 전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해야 합니다. 동결이요? 지금 즉시 은행 방문하셔서 담보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인출하십시오. 그래야 범죄 조직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네? 대출을요? 서두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이 고객님 자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은행 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담보대출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 아파트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신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급한 일이 있어서요. 빨리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대출 서류를 준비했어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40분쯤 지났을까요? 5억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명자 씨,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송금하십시오.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금액 칸에 5억 원을 입력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죠. KB국민은행 출금 5억 원. 잔액 0원. 알림이 떴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기 예금과 적금도 해지하고 송금하십시오. 그것까지요? 범죄 조직이 그 계좌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저는 은행 앱에서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2억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또 송금했습니다. 신한은행 출금 2억 원. 잔액 0원. 마지막으로 남편분 퇴직금 계좌를 확인 중입니다. 3억 원이 남아있네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남편 돈이에요. 지금 보호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이 가져갑니다. 선택하십시오. 저는 남편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앱에 접속했어요. 3억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40년. 남편이 40년 일해서 모은 돈. 하지만 저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은행 출금 3억 원. 잔액 0원. 총 송금액 10억 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앱을 다시 열어봤어요. 모든 계좌. 잔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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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당근마켓 앱을 열었습니다. 김민수의 프로필을 찾았어요. 하지만 탈퇴한 회원입니다. 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메시지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가 보낸 링크를 다시 눌러봤어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이트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였다는 것을. 금융감독원도, 검사도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저는 당했습니다. 10억 원을 15분 만에 날렸습니다.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몇 발짝 걷다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10억 원. 우리 인생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고라도 해야 한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경찰서는 멀지 않았어요. 10분쯤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제 목소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자리에 앉으라며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당근마켓에 안마의자를 올렸다는 것, 김민수라는 사람이 연락을 왔다는 것, 안전결제 링크를 눌렀다는 것, 그리고 10억 원이 사라졌다는 것까지.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이네요.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갔을 거예요. 범인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든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신고는 접수해 드리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김민수의 프로필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진도 가짜일 거라는 것을. 김민수라는 이름도 거짓일 거예요. 모든 게 허상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은행. 좀 다녀왔어.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죠.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고백하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으면 출금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3억 원, 5억 원, 2억 원, 10억 원.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오늘 밤 말해야 한다고.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남편과 마주 앉았지만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서 다행이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죠.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왜?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데?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우리 돈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돈이 사라졌어.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통장에 있던 돈 전부가 없어졌어.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왜? 당근마켓에서 안마의자 팔려다가 사기를 당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얼마?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10억 원.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몸이 휘청했어요. 소파 등받이에 기댔죠. 전부?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요.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아파트 담보대출도? 네. 내 퇴직금도? 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절을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의심했더라면.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감싼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돈을 되찾기는 어렵대요.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갔다고. 남편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40년
남편이 말했습니다. 40년을 일했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모은 돈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리석어서 벌어진 일이었죠.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저는 부축하려 했지만 남편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죠. 쾅.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죠. 조식을 차렸지만 둘 다 먹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침묵만이 흘렀죠.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 상환 일정을 확인하는 전화였어요. 저희는 아파트 담보대출 3억 원에 이번에 새로 받은 5억 원까지 총 8억 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갚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이 생겼다고. 하지만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독촉 전화가 왔어요. 연체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게 남편이 며칠 만에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던 곳이에요.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급하게 파는 거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어요. 18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대출금 8억 원을 갚고 나니 10억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10억 원도 이미 사라진 10억 원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순자산이 2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전세집을 알아봤습니다. 10억 원으로는 분당에서 살 수 없었어요. 도심 외곽, 경기도 끝자락, 쪽방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그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9억 5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이자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살 수 없었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안마의자 하나 팔려다가 이 지경이 됐죠.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쪽방. 평수로 따지면 3평도 안 됐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뿐이었죠. 벽에서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남편은 짐을 풀지도 않고 벽에 기댔어요.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 추웠습니다. 쪽방은 냉기가 심했거든요. 이불을 덮었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남편도 추운지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10억 원을 잃고 얻은 현실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어요. 여보, 밥 좀 먹어요. 식욕이 없어. 그게 남편이 하루에 하는 말의 전부였죠. 저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65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학력도 고졸이 전부였습니다. 경력도 없었죠. 대형마트 시식코너 도우미 모집. 나이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시급은 최저임금 10,000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어요. 다음 날 마트로 갔습니다. 점장이 저를 보더니 물었죠. 시식 도우미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당신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살아갈 힘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 누웠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마트는 아침 6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시식코너 도우미라고 적힌 앞치마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65살에 시식코너에 서게 될 줄은 몰랐죠.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시식코너 앞에 섰어요. 오늘은 햄을 구워서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식해 보세요.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받아먹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요. 김밥 하나를 10분 만에 먹었습니다. 다시 시식 코너로 돌아갔죠. 저녁 6시가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어요. 쪽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어요. 밥 먹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을 봤습니다. 아침에 차려둔 밥이 그대로였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았어요. 한 달 일하고 받는 돈은 180만 원. 세금을 떼면 160만 원 정도 남았죠. 집세가 한 달에 35만 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건 125만 원. 빠듯했어요. 전기예금 이자 300만 원과 합쳐도 425만 원. 예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저만 일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시식 코너 옆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채은희 씨, 60살이라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언니 점심 같이 먹을래요? 채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채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은데요. 저한테 말해봐요. 채은희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당근마켓 사기, 10억 원을 잃은 것, 쪽방으로 이사한 것, 남편이 무기력에 빠진 것까지. 채은희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저를 원망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요, 언니. 최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요즘 새벽에 일하시는 거 알아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봤어요. 새벽 4시쯤. 택배 상하차 센터 앞에서. 택배 상하차요? 네, 일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요? 우리 남편이요? 네, 확실해요. 분명히 봤어요.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여보, 최은희 씨가 당신을 봤대요. 새벽에. 남편의 몸이 굳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센터에서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네? 내가 너무 무책임했잖아. 집에만 누워있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혼자 일하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몰래 일하기 시작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한 건 저예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10억 원을 어떻게 그렇게 날릴 수가 있나 싶었지. 하지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도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차마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 당신도 피해자잖아. 나도 당했을 수 있어.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렀죠.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일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나가서 6시까지 일해. 그럼 잠은 언제 자요? 당신 출근하고 나서 낮에 자.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응. 저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다음 날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왜 일어났어? 같이 있고 싶어서요. 남편이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낮에 일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편은 새벽에 일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에는 경비 일도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에 5시간씩 두 군데서 일했습니다. 서로 마주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저녁 7시에서 9시. 단 2시간. 그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소소한 대화들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 월급을 합치니 4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전기예금 이자 30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750만 원. 집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중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네?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약속이요? 응. 앞으로는 큰 일이 있으면 꼭 서로한테 먼저 상의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자. 특히 돈 관련된 일은. 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통장 관리도 다 맡기고 확인도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둘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함께하자. 뭐든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자.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첫째, 큰 금액이 움직이는 일은 반드시 함께 상의한다. 둘째, 낯선 연락이나 링크는 반드시 함께 확인한다. 셋째, 서로의 일과 고민을 매일 나눈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다. 다섯째,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 약속들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쪽방 벽에 붙였어요. 매일 보이는 곳에요. 마트에서 채은이 씨를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네, 남편이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잘 됐네요. 부부는 그래야죠. 함께 이겨내야죠. 채은이 씨가 웃었습니다. 은희 씨, 고마워요. 말해줘서. 뭘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채은이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사실은 옛날에 사기 당한 적 있어요. 네? 보험 사기였어요. 2천만 원 날렸죠. 세상에.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함께 일어서자고 했어요. 지금은요? 다 갚았어요. 10년 걸렸지만요. 채은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언니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언니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고마워요. 힘이 돼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이 모였어요. 남편과 함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적지만 우리 돈이야. 네, 우리가 함께 번 돈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700만 원이 모였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남편이 계산했습니다. 1년에 1,5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겠네. 그렇네요. 10년 후면 1억 5천만 원.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10년. 먼 시간이었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해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해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며 배웠습니다. 세상 공부를요. 손님들에게 말해줍니다. 조심하세요. 낯선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나도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이 유일한 예방책이에요.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하세요. 어떤 분들은 본인은 괜찮다고 하죠.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기는 남의 일이라고 여겼죠. 그게 착각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1년 하고 이틀.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마트에 처음 출근한 날로부터 정확히 36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통장을 보고 있었죠.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와봐. 남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통장을 함께 봤죠. 자네,
1,500만 원. 정확히 1,523만 4,517원. 우리가 모은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1년 동안. 네, 1년.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일은 10억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무너졌지만 일어섰다는 증거.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함께 버텼다는 증거였어요. 여보.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나 요즘 많이 생각해 봤어. 뭘요? 남편은 한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잃은 게 뭘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억 원.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10억 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당 아파트. 응. 편안한 노후. 응. 여유로운 생활. 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걸 잃었어.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들어봐. 남편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도 있어. 얻은 거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가 뭘 얻었단 말인가요? 모든 걸 잃었는데. 응. 나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알게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 당신이 옆에 있는 게 매일 밥 해주는 것도, 빨래해 주는 것도, 집을 지켜주는 것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당연한 줄 알았어.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남편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당신만은 잃지 않았다는 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제야 깨달았어. 저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렀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당신은 이런 일도 안 당했을 거예요. 10억 원도 잃지 않았을 거고, 아파트도 그대로였을 거고, 편안한 노후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없는 편안한 노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10억 원은 다시 못 모을 수도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파트도 다시 못 살 수 있지. 67살이야. 나 얼마나 더 일할 수 있겠어. 당신도 65이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늙었어. 네, 시간이 많지 않아. 네, 어쩌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어. 쪽방에서 근근히 먹고 살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함께 있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돈보다, 집보다,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잖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보여.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외로울 때 손 잡아줄 사람이 있어. 그게 진짜 부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떠나지 않아줘서, 함께 버텨줘서, 다시 시작하자고 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남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쪽방 안에서, 좁고 습한 공간에서.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울음이 그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하나. 맛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정말 맛있어. 별거 아닌데. 아니야. 맛있어. 남편이 웃었어요. 당신이 해준 밥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혼자 했는데 요즘은 함께 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저는 행주질을 했죠.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물론이지. 힘든데? 힘들지. 많이 힘들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넘어졌으면 일어서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빨리 일어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우리 함께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벽에 붙인 약속을 다시 읽었습니다. 첫째, 큰 금액이 움직이는 일은 반드시 함께 상의한다. 둘째, 낯선 연락이나 링크는 반드시 함께 확인한다. 셋째, 서로의 일과 고민을 매일 나눈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다. 다섯째,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 잘 지키고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다음 날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시식 코너 앞에 섰어요. 오늘도 햄을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손님들이 지나갔습니다. 시식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어떤 손님은 받아 먹었어요. 어떤 손님은 그냥 지나갔죠. 괜찮았습니다.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점심시간. 채은이 씨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채은이 씨가 웃었습니다. 남편이랑 잘 지내요? 네. 정말 잘 지내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은희 씨,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때 말해줘서. 남편이 일하고 있다고. 아니었으면 계속 몰랐을 거예요. 천만에요. 당연한 거예요. 채은이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은희 씨도 그랬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빚을 갚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해냈잖아요. 그랬죠. 채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제는 조금 보여요. 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요리해요? 응. 오늘은 내가 해보려고.
무슨 일이에요? 그냥 당신 고생하는데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밥상에 올라온 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래? 남편이 웃었습니다. 수줍은 웃음이었죠.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여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언젠가 다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못 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어디서 살든 괜찮아요. 쪽방이든 고시원이든 함께 있으면 그게 집이에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다시 분당 아파트에 사는 꿈. 넓은 거실, 큰 침대, 따뜻한 방. 하지만 남편이 없었어요. 혼자였죠. 넓은 집에 저 혼자 외로웠습니다. 깜짝 놀라 깼어요. 옆을 봤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이 있구나. 함께 있구나. 다시 잠들었어요. 이번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시식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받아 먹었어요. 맛있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나 살까? 아내가 물었죠. 응, 사자. 둘은 햄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가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네? 부부가 돌아봤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낯선 연락, 낯선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부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나도 속을 수 있다. 그 생각이 유일한 예방책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부부가 고개를 숙이며 갔어요. 채은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또 그러고 있었네요. 네,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은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착한 언니. 채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안 당할 거라고. 그게 함정이에요. 퇴근길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불빛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저처럼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고생했어. 저녁 먹을래요? 조금 있다. 먹자. 지금은 그냥 좀 있고 싶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 네? 지금. 행복해. 남편이 저를 봤어요. 10억 원 있을 때보다, 분당 아파트에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더 가까이 보이거든.
옆에 있는 게 더 느껴져. 예전엔 당연했는데, 이제는 감사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게.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행복해요. 힘들지만 당신이랑 함께니까.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래, 오래. 그렇게 있었어요. 쪽방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벽에선 여전히 습기가 올라왔죠. 창밖으론 여전히 발만 보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편안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였어요. 10억 원을 잃었지만 우리는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의 가치를. 그게 우리가 배운 것이었어요. 통장에는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10억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건 우리의 돈이었어요. 함께 땀 흘려번 돈, 포기하지 않고 모은 돈, 희망을 담은 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모을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함께. 언젠가는 3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작은 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평생 쪽방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저야말로. 우리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좁은 침대에서, 습한 쪽방에서. 하지만 따뜻했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함께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요. 특별히 욕심이 많지 않아도, 조심성이 없지 않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노립니다. 방심을 노려요. 친절한 말투로, 그럴듯한 프로필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아 가죠. 링크 하나, 클릭 한 번. 그게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30년 살던 20억짜리 집을 잃었죠. 10억 원을 잃었습니다. 쪽방으로 이사했어요. 65살에 시식 코너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65살 주부가 안마의자 하나 팔려다가 10억 원을 잃은 이야기. 하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도 속을 수 있다. 그 생각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의심하세요. 낯선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인증번호는 함부로 입력하지 마세요. 큰 금액이 움직이는 일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제 실수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라요.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도 저는 마트 시식 코너 앞에 섭니다. 손님들을 맞이하죠. 시식해 보세요. 맛있어요. 조심하세요. 낯선 링크 누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며 일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 쪽방으로 돌아갑니다. 제 집으로요. 비록 좁고 습하지만 제가 사는 곳, 남편과 함께 버티고 있는 곳. 이게 제 삶입니다. 다시 시작한 삶이에요.
통장에는 1,500만 원이 있습니다. 10억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함께 모은 돈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증거입니다. 10년 후 우리는 1억 5천만 원을 모을 겁니다. 그때 저는 75살, 남편은 77살이에요. 늦은 나이지만 우리는 해낼 겁니다. 함께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되지 마세요. 조심하시고 의심하세요. 가족과 함께 상의하세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만약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